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각각의 단독자들이 모여서 굉장히 생산적인 연대를 하는 곳이죠. 그리고 그 연대를 막 부추기는 곳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국민 라디오 김은교의 일시적 순간에 오셨습니다. 네, 저희를 단독자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연대하게끔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계신 분이죠. 숙명여대 김은교 교수님,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 조금 저희가 단독자로 홀로 서고 그리고 연대하고 이런 거 보면은 보람이 있으시죠? 네, 아니요. 그냥 끊임없이 노력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좀 불쌍해지네요. 정말 불쌍하게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예.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은 네네. 엄마가 계속 뭔가를 가르치잖아요. 그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예. 근데요, 가만히 돌이켜보면은, 그럼 예. 과연 어른들인 우리는 예. 우리 몸에 배어있는 나쁜 습관들 얼마나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나. 네네. 사실 아닌 분들 되게 많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 주셔야지 저희가 겨우겨우 바꿀걸요, 아마? 저 자신도 제대로 못 써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이제 정말 중요한 행사가 하나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도 잠깐 예고를 해드렸죠. 예. 예. 내일 저녁, 저희 합정동 국민카페 온에어에서 저녁 6시 50분부터 8시 30분까지 박원순, 조희연 후보 초청 토론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7시부터 8시까지 생방송으로 나간다고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예. 저희가 8시 반까지 생방송으로 라디오도. 다, 생중계를 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희종 선생님, 그 다음에 조국 교수는 우리 전화 연결로 출연하시고, 이윤호 문학평론가, 또 김용민 우리 국민TV PD, 그다음에 송윤상 바리톤께서 나오셔서 메밀밭으로 가자 노래해 주시고요. 출연자는 이제 박원순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 후보를 초청을 했는데 조희연 교육감 후보는 완전히 나오시기로 했고요. 박원순 교육감은 아마 전화라든지 아니면 잠깐 오신다든지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확정이 지금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그 진행을 김은교 교수님께서 해주시는 제가 거죠. 얼마나 그 목소리만 듣다가 실물로 보면 얼마나 실망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시면 제가 머리 깊숙이 숙여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우리 김은교 교수님이요. 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잠깐 그 말씀하셨어요. 처음 저랑 방송하실 때 몸무게보다 지금 엄청나게 빠지셨어요. 예. 그래서 아마 훈훈한 김은교 교수님을 실제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혼자 나 단독자로 서야지라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요.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책임과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고 져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 능동적으로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제대로 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 찾아오시는 길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설명을 좀 드릴까요? 2호선 합정역 8번 출구로 나오셔가지고요. 그냥 오시면 되는 게 아니고 뒤쪽으로 돌아서 그 망원역 쪽으로 조금만 내려오시면은 GS 편의점이 있습니다. 그 편의점 골목으로 조금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도 많이 하셔서 완전히 외우셔가지고 들어오시면 웰빙 센터 건물 지하에 그렇죠. 맞습니다. 거기에 국민TV 국민카페 언에어가 지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착순 100명이시니까요. 여러분들 편하게 오시면은 정말 중요한 분들을 실물로 이렇게 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또 질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에 여유를 두고 진행할까 합니다. 네. 선착순 100명이라고 하면은, 나 가봐도 못 들어가는 거, 저희 다 수용할 수 있고요. 보통 이렇게 말씀드려도 꽉꽉 채워서 오시는 경우는 사실 드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책임감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시지 않더라도 SNS를 통해서 지금 김영민 PD나 저나 이윤호 선생이나 이렇게 올리고 계시거든요. 우희정 교수님이나. 그러면 그걸 공유해 주시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국민 TV에서 이걸 유튜브로 만들고 팟캐스트로 만들자마자 남은 4일 동안 열심히 좀 돌려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투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도록 도와주시면 그것이 민주주의 단독자로서 참여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 라디오 김은교의 일시적 순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 시간이 되면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단 한 분이라도 자기 삶에 있어서 참 뿅 하는 순간 있잖아요. 말 그대로 일시적 순간을 맞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참 보람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교수님께서 이 제목을 정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상당히 다양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미셸 푸코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네네. 오늘은 또 일본 문화와 극우 운동에 대한 얘기를 준비해 오셨거든요. 예, 사실은 일본 문화 중에서도 서브컬처 얘기를 제가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네네. 그것들이 극우 운동과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일베라는 것이 우리 서브컬처 아닙니까? 일베라는 게. 그러니까 서브컬처라는 건 중심 문화가 아니라 주변부 문화라는 것이죠. 네. 그 주변에 중심이 안 된 사람들이 문화를 일으키는 것인데 그것을 정치계들이 교묘히 이용하죠. 그것이 일본과 한국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네. 네. 사실은 저희가 그러면 오늘 하는 얘기가요. 네네. 우리 사회와 좀 이렇게 빗대어서 생각을 해봐도 될 문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늘 지금 얘기하는 중에 나오겠지만 일본을 얘기하면서 꼭 우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거의 비슷한 구조고 또 우리한테 먼저 있었던 것이 일본이 배워가기도 하고요. 왔다 갔다 합니다. 서로들. 네. 네. 자, 그렇다면 먼저요. 네. 일본 문화를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봐왔는지에 대한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맞아요. 이 세대별로 일본을 어떻게 수용했는지 연구 논문도 많은데요. 그냥 예를 들면 60대 노인들 이상은요. 이중적인 태도를 갖고 있죠. 선진국으로 보면서 또 저주하면서도 부러움으로 보는 이중적인 시각. 제가 일본에 유학을 가서 거기서 학교 선생을 해서 12년, 13년 그 사이를 있었는데요. 저한테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가끔 일본 참기름을 사달라고 이런 분들 꼭 계세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있잖아요. 코끼리표. 밥통. 예. 보온 도시락이요. 예, 예. 네. 그러니까 그게 제가 96년에 유학 가는데 그거 사달라고 하는 분들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누가 이제 그런 걸 요구를 해요. 그 당시에는 진짜 그랬는데 주로 나이 든 분들은 아니 세상에 간장 사달라는 분들, 참기름 사달라는 분들 이런 분들 가끔 동네에 계셨어요. 근데 이중적이죠. 그런 면이 있고 그다음에 일제가 좋다 이런 네네. 시각이요. 예. 역시 제일 한강 대교를 만든 나라다 이런 식의 식민사관 같은 게 있죠. 근데 이제 둘째 50대 이상들 비극적인 식민지를 경험 못한 사람들은 윗세대로부터 강한 민족주의 교육을 받아서 일본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열린 마음으로 일본 문화를 보는 이제 40대부터 50대가 그런 성격이 있고 40대 아래 사람들은 일본에 대해서 정말 각기 열려 있고 정말 다중의 세대로서 직접 교류하면서 직접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일본 문화를 아주 개별적으로 이렇게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저는 이제 일본 문화를 볼 때는 이 첫째 단계는 좀 이제 벗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죠. 예, 사실은. 이제는 일본을 열등감으로 볼 시대도 지났고요. 오히려 일본에 가면은 정말로 우리나라 핸드폰을 하다못해 한류 스타들이 쓰고 있는 안경을 사가지고 그렇게 자랑들 해요. 이거 한국에서 안경 사왔다고. 예. 이렇게 얇은 사각형 안경이 일본에 없었어요. 한동안 유행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1세대처럼 일본에 대한 무한한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이제 공생의 가능성으로 같이 새로운 동아시아 르네상스를 만들어가는 그런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요, 사실, 네네. 이건 일본 문화라기보다는 우리 한류 문화가 일본에 워낙 진출을 많이 해 있잖아요. 네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보이 그룹이 일본에서 활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네. 이제 일본에서 발표한 음악들 당연히 일본어로 노래를 했겠죠. 네네. 그래서 이제 자주 듣고 네. 일본 공연 실황이라든지 이런 걸 자주 보거든요. 예, 예. 보기도 하고 벨소리를 해놓기도 하는데 네. 그걸 듣고는 저보고 친일파라고 그러니까 농담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오늘 제가 이렇게 예. 저는 참 힘들었어요. 제 자신 이제
오래 살다 오니까 네. 제가 그런 얘기를 좀 들은 적도 있고 일본식으로 변했다 저 친구가. 그래서 그 표현이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게 굉장히 괴로웠는데 이제는 이제 제가 이제 5년째 이 땅에서 사니까 이제 제가 벗어났고 그래서 이제 거의 이렇게 방송에서 일본 얘기하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데 처음에 먼저 그냥 일본이 아니더라도 타 문화를 볼 때 어떻게 보시는지요? 만약에 어디 외국 가시면요. 네. 타 문화를 볼 때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저희가요, 흔히 학교에서 배울 때는 그렇게 배웠어요.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 네, 그거죠. 예. 예. 그렇게 봐야 된다라고 배우는데 이론적으로는 네네. 실질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어요. 예, 예. 당연히 다른 국가를 보거나 다른 나라에 놀러를 가거나 다른 문화를 보면은 네네. 이질감 느껴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저렇게 다르구나. 예.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늘 에이 저게 뭐야 야 저건 아니다 예, 이런 예. 식으로 굉장히 일단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가 많고요. 네네. 그다음에 어떤 문화냐에 따라서 네. 사실은 약간 사대주의적인 부분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게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 단순히 우리보다 조금 경제적으로 못 산다는 이유만으로 하대하기도 하고요. 네네. 예, 그런 정말 복합적인 게 고스란히 드러나는 게 타 네. 문화를 볼 때의 시각이 아닌가. 아유, 제가 예. 할 얘기를 다 해주셨어요, 지금.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할 얘기를 그냥 문희정 아나운서 다 해주셔가지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저는 그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네. 얘기를 했을 뿐입니다. 저는 이제 그 학교 예. 선생이라서 간단히 또 그걸 문희정 아나운서 얘기하신 걸 정리해드려야 돼요. 네, 정리해주세요. 그 안에 다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셀프 언더스탠딩 단계라고 그러거든요. 두 번째는 아덜링, 타자화 단계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심비오시스라고 공생의 단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네. 제가 이제 체계화 시킨 거예요. 제가 그 대학원에서 도쿄대학원에 있을 때 비교 문화를 연구했어요. 외국인 연구원으로. 그래서 거기서 2년 있다가 이제 와세다 대학으로 옮겼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 문화론 책을 많이 읽고 문화 인류학 이런 수업을 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저는 나름대로 정리했던 것이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와세다 대학에서 강의했던 것이 이제 뭐 비교 문화, 한국 문화와 사회 이런 걸 가리키고 그 강의록을 한일 쿨처라라고 여러분 시중에 있는데 그 책으로 번역해서 책을 냈어요. 일본어로 된 글들이었죠. 일본에서 낸 책들을 한국말로 번역해서 냈는데 첫 번째 자세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그 책 맨 앞에 제가 1교시 때 한 얘기예요. 학기가 되면은 거꾸로 일본 학생들이 한국 문화를 볼 때 이렇게 보라는 거죠. 한국 문화를 볼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봐라.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데 일본 학생들한테 첫 번째는 자기 이해, 셀프 언더스탠딩. 그러니까 셀프라는 건 자기 스스로 보는데요. 언더스탠딩이라는 것은 그 아래 내려서 언더라는 것은 자기가 내려가지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본다는 거잖아요. 근데 무릎을 꿇고 낮은 자세로 상대방을 보면서도 스탠딩 해가지고 서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클라크 혼이라는 분이 쓴 인간을 위한 얼굴이라는 책이 있어요. Mirror for Man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타 문화를 본다는 것이 거울을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본을 보면요, 우리가 보여요, 거울처럼.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네네. 일본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일본과의 다른 점, 같은 점을 찾고 있는 거죠. 그 보다 보면 우리가 보이죠. 우리가 보이는 거죠. 우리는 이렇구나. 일본하고 다르구나. 다르구나. 일본하고 똑같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거울을 본다는 거죠. 그러면서 셀프 언더스탠딩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두 번째는 타 문화를 대할 때 아덜링을 한다. 근데 아덜링은 이 타자화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를 정말 이해하려면 그냥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본 학생들한테 꼭 얘기하거든요. 한국 가면 꼭 태권도 배워라. 예, 꼭 김치 만드는 거 한번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한국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죠. 타자화를 해봐라. 자기 몸을, 신체를. 그렇지 않고 꼭 책으로 봐서는 절대로 이해를 못한다. 그럼 반대로요. 예. 저희가 일본에 가면 꼭 뭘 배우고 뭘 만들어 보고 해야 될까요? 차 문화를 이해해 본다든지 좀 힘들지만 유카타도 입어본다든지 일본에 그래서 이 옷이 어떤 면이 습기가 많은 지역에서는 남자들이 유카타 입는 것도 편하구나 바지가 아니라 그렇죠. 예, 막 땀띠가 나고 TV 보면요 일본 가면 한 이틀만 지나면 금방 느끼는 게 뭐냐면 피부약 선전이 그렇게 많아요. 이 습기가 많으니까 막 간지러우니까. 네.
우리랑 비교 안 될 정도로 피부약, 그 다음에 이제 노숙인들 이렇게 그 밥 나눠주고 하면은 한국보다도 피부약을 요구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으세요. 이제 거리에서 자고 그러면 이제 습기가 많으니까 축축하게 젖고 거기에 이제 습진이 걸리는 거죠. 몸에. 네. 그래서 그런 문화를 직접 거기서 살아보고 그래야지 체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잣대로 보면은 그것을 자문화 중심주의라고 그러거든요. 자기 문화 중심주의. 그게 아니라 아까 문희재 아나운서 다 말씀하셨던 거예요. 문화 상대주의. 그 cultural relativism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문화를 자기가 체험해봤을 때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일본 사람들이 왜 정말 막 너무너무 깨끗하고 지겹게 깨끗하다. 깨끗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가면은. 축축하니까 매일 목욕을 안 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병이 걸려요. 근데 일본 사람 입장에서는 중국 사람이 지저분하고 왜 목욕을 안 하나. 아니, 건조하니까 땀도 안 나고 목욕이 안 나는 거. 할 필요도 없고. 한국도 그렇고. 목욕 시간이 목욕탕은 일본은 목욕탕이 그러니까 저녁 오후 3시에 열어서 밤 1시에 닫아요. 아, 시간이 다르네요. 예. 그러니까 저녁에 젖어가지고 몸이 축축한 상황에서 11시부터 1시 사이가 사람들이 손님이 제일 많아요, 목욕탕에. 밤에요? 밤에. 예. 근데 찜질방도 아닌데. 예,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기가 체험해봐야지 된다. 그것이 타자와 아덜링이라.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고요. 다음에는 세 번째가 공생. 함께 사는 생각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 여기서 끝나면 자기를 이해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면 공생을 할 생각을 이분들하고 어떻게 살아갈까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점령을 할 생각을 한다든지 뭐 무시할 생각을 한다든지 이런 선입관들이 이런 것들이 참 힘들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요것들을 한국에서도 얘기하고요. 일본에서도 얘기하는데 일본이 이제 교과서 문제가 일어난다든지 또는 뭐 이제 야스쿠니 문제가 일어나면요. 어떤 고려대 앞에 쌀집 보니까 일본인 출입금지 이렇게 썼어요. 네. 이거 놀란 건 또 교회나 절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떤 종교 단체가 플랜카드를 거쳐가지고 뭐 일본인은 죄를 회개하라 막 아니 일본인이 그랬나 그 정치하는 놈들이 그랬지. 그 시민단체 사람들 얼마나 좋은데요. 그때일수록 더욱더 차를 마시면서 들어오세요. 그리고 차도 타주면서 더 얘기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해가지고 시민과 정치체제는 좀 구분해서 어려울수록 이 공생의 단계. 그래서 시민연대를 하지 않으면은 이걸 뭐 극복할 수가 없어요. 함께 사는 파트너, 함께 만드는 동아시아 르네상스 이것을 시민으로부터 만들지 않으면은 이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인이 한국을 볼 때, 또 한국인이 일본을 볼 때는 이 세 가지. 첫 번째는 자기 이해를 하고 셀프 언더스탠딩. 두 번째는 타자화 해보려고 상대방의 문화를 체험해보려고. 제가 이제 한 2달 있으면 그 책이 나올 텐데 제가 일본에 대해 쓴 책이 있어요. 일본 이런 책. 그냥 제목이 일본인데 이제 그 책이 나오는데요. 제가 체험했던 12년간의 에세이들을 모은 거예요. 근데 정말 사람들 놀랄지 모르지만 마쓰리를 제가 참여를 했어요. 그 후드시 차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그 의상이요. 예, 제가 뭐 거기까지 벗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순간 놀래서. 예, 제가 이제 거기 참여를 해서 그걸 접었어요. 근데 와쇼이 그러거든요. 와쇼 그런데 그게 이제 언어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문화가 이제 아스카 문명 통해 가서 큐슈 통해서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신이 왔어. 한국말이 신이 왔어. 그거 이제 일본말로 변해서 와쇼이. 그 와쇼이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가 없어요. 없고. 몰라요. 일본 속에 그렇게 많이 일본화된 단어들이 많은데 와쇼이가 한국말 와수에서 왔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언어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그걸 제가 했어요. 해보니까 이 일억총단결이라는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돌아버려요. 그 구호가 수백만 명이 막 똑같은 구호를 외치면서 막 홀딱 벗고 그 나체로서 막 물을 뿌리고 옆에서는 네. 그걸 이제 신전을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옮기는데 이 사람들이 돌겠구나. 이게 신국이구나.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그냥 파시즘을 넘어서 저는 그래서 내면적인 제가 아니라 뭐 많은 인류학자들이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일본은 내면적으로 완전한 신국이다. 그 어떤 공산주의 국가를 넘어서는 단결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그런 걸 체험하지 않으면 몰랐던 것이 자체가 있어도. 그래서 그 아덜링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마지막으로 이 공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네. 그 우리 문화 속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일본 문화인지도 모르는 채로 알고 있는 그러니까 침투해 있는 문화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물론 네네. 일본어들은 저희가 뭐 그건 일본어니까 사용하면 안 돼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하는데 네네. 저는 이거 깜짝 놀랐어요. 정로환이 일본 문화라면서요. 정로환이 러시아 전쟁, 러일 전쟁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 좀 낭송을 해달라고 부탁을 좀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네. 읽어주시면 그 부분이 나올 텐데. 네. 이제 우리 노래를 이제 멋있게 깔아주시겠죠? 근데 이 정로환의 역사는 한 1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래서 정말로 그 얘기를 들으면요. 정말 정로환 다 들고 다니잖아요. 네. 설사약이라고 하기도 하고, 정말 설사 식중독에는 즉효약이라고 그러죠. 배탈. 중국에서는 찡로환이라고 중국 사람들도 이걸 먹어요. 그 집집마다 정로환 없는 집 없을걸요? 상비약이에요. 냄새 좀 지독하죠. 네. 근데 이제 1904년과 1905년에 벌어졌던 그 러일 전쟁 때 물이 안 맞아서 일본 병사들이 막 설사를 하고 막 복통을 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네. 이때 그 살균력을 지닌 크레오소트, 그 냄새가 크레오소트 냄새거든요. 소독약 냄새. 그걸로 주성분을 하는 정로환을 병사들의 마시게 했을 때 이게 신의 약이었다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 정로환 할 때 정복자는요, 원래는 정복할 정자였어요. 그 다음에 로자는 러시아 로자였어요. 러시아를 정복하는 약이었던 거예요. 아니, 그런 뜻이. 예, 그것이 현재 발을 정자로 바뀌고 이슬 정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슬 로자로. 그 이슬처럼 바르게 뭐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바뀌는데요. 제가 이거 사진을 보여드릴 수가 없네. 옛날 어디에 가면 에도박물관이라는 데 있어요. 네네. 야스쿠니 진자에도 보면 정로환이 있어요. 옛날 정로환. 옛날 정로환. 네, 그 당시. 그 당시. 야. 러시아 군복하고 일러 전쟁했을 때 군복하고 거기 보면은 러시아를 정복하는 약을 먹고 전투에 참가하는 거예요. 그게 정벌의 정자, 러시아 러자 해가지고 그것입니다. 한번 우리 문희정 아나운서께서 네. 그 중요한 얘기를 좀 우리 음악과 함께 낭송해 주시면은 우리 여러분들이 아주 그 부분을 알아듣겠습니다. 메이지 시대 일본 육군은 장병의 건강관리에 골머리를 썩고 있었다. 의학이나 영양학이 발전하지 못하여 평균 수명이 50살에도 못 미쳤던 19세기 말기. 청일 전쟁의 전몰자 13,309명 중에 전투에 의해 죽은 이는 불과 1,415명에 지나지 않았고 나머지 11,000여 명이 비타민 B1의 부족으로 죽었던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당시에는 비타민이 무엇인지 몰라 서구인에는 볼 수 없는 일본 특유의 풍토병이라고 인식되고 있는 형편이었다. 또 중국 전선에서는 비위생적인 물 때문에 전염병도 많아서 육군은 이 대책에도 동시에 임하고 있었지만 다행스럽게도 1902년 크레오소토제가 티푸스군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 것이 판명된다. 이 약으로 인해 설사나 복통을 호소하는 병사는 격감했다고 한다. 당시 이 환약의 정식 명칭은 크레오소트환이며 정로환은 어디까지나 속칭이었다. 정로라고 하는 말은 러시아를 박살낸다고 하는 의미로 그 당시의 유행어였다. 나아가 그 지사작용은 귀환한 군인들의 체험담으로서 다소의 과정도 섞어 전해져 또 전승 무드 속에서 러시아를 넘어뜨린 만능약은 많은 메이커로부터 경쟁적으로 제조 판매되어 일본의 독자적인 국민약으로 보급되었던 것이다. 재밌는 얘기네요. 저희가 일상적으로 접하고 있었었는데 요런 뒷얘기가 숨어 있었네요. 근데 이제 반대도 많아요. 일본 쪽에서도 우리 문화가 많이 들어가서 예를 들면 이제 일본말 중에 쿠다라나이라는 말이 있어요. 쿠다라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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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학생들이 그 의미를 얘기하면 깜짝 놀래요. 뭐예요? 쿠다라 나이 뭐 안 된다. 나이는 안 된다. 그거 안 된다. 일본어로 하실 줄 아는구나. 나이는 안 된다. 뭐 다메 뭐 이런 다메 안 된다. 없다. 아니다. 예. 의미 없다. 이런데 쿠다라는 백제라는 한자 있잖아요. 네. 그 발음이 쿠다라예요. 아. 그러니까 쿠다라에서 온 게 아니면은 의미가 없다. 이거. 그 얘기를 아직까지 쓰는데 그 단어를 갖다 이렇게 가르쳐주면 쿠다라 레키시 그 백제 역사를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얘기해주면 쿠다라 나이. 아이 그거 별로 의미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백제에서 온 게 아니면 의미가 없는 거야. 백제에서 와야지. 우리 옛날에 뭐 미제가 좋다, 일제가 그러니까요. 좋다. 네. 그 백제가 아니면 의미 없는 거야. 쿠다라잖아. 그러니까 쿠다라 대와나이, 쿠다라잖아. 쿠다라는 그러니까 일본말로 하면 쿠다라까라 키타 모노잖아 이거예요. 백제에서 온 것이 아니야. 아니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충격이 와. 아스카라는 것 자체가 그 나는 새잖아요. 네. 소떼예요, 소떼. 한국의 소떼. 소떼가 이제 소떼 이렇게 세워놓고 그 위에 새 모양. 새가 이제 전령처럼 샤머니즘의 세계죠. 그렇죠. 왔다 갔다 했던 거. 근데 그 소떼가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를 이제 큐슈에서 거기다 나무를 걸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새가 없어져 버렸어요, 위에. 그게 요즘에 남아있는 그 일본 신사에 가면은 들어가는 입구 나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 사찰에서는 일주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네. 들어가는 문이 일주문인데 네. 일본 신사에서는 예. 그걸 토리이라고 그래요. 토리는 새고요. 네. 이루가 있다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소떼가 변형됐던 거예요. 예전에 새가 있었던 문이다. 그래서 그 어떤 신사 보면 와시라고 그러는데 비둘기 독수리처럼 이렇게 꺾어 놓잖아요. 네. 그게 이제 한국의 샤머니즘이 왔다는 이제 제 얘기가 아니라 고고학에서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일본 교과서는 안 나오지만 대학생들 발표시키면 늘 그 얘기를 해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그 백제 문화가 일본으로 많이 전파가 됐다라고 저희도 역사 시간에 배우잖아요. 네네. 근데 실제로 그게 현재까지 남아있는 한 반증이라고 하겠네요. 그거 말고도 뭐 얘기하면 그거 가지고 뭐 책 한 권이에요. 일본 속에 남아있는 백제 문화, 뭐, 조선 문화, 뭐 이런 거, 뭐 막사발 이런 거. 일본 국보 1호가 막사발이잖아요. 막사발, 예. 네, 막걸리 먹는 막사발. 네. 그러니 그러니까 이 문화라는 것이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오고 야나기 무네요시가 얘기했던 것이 한국의 저 막사발은요 일본 사람들이 쫓아갈 수 없는 자연미가 있다는 거죠. 우주가 가르쳐준 걸 일본 직공들은 자꾸 자기 마음으로 뭔가 만들어가지고 균형 맞춰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냥 막사발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걸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 마음을 그 자연스러움, 그 곡선미.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 이제 국보 1호로 돼 있죠. 그 사발이. 어느새 또 일본 자기가 또 인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또. 네네. 이렇게 참 역사가 돌고 도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건 옛날 얘기로 제가 이렇게 한번 문화의 교류를 한번 말씀드린 거고, 이번에는 이제 가장 현대 문화로 이제 우리가 나머지 30분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세대를 이렇게 한번 나눠봤어요. 네. 근데 우리 세대 생각하면 우리 문희정 아나운서 우리 한국은 무슨 세대가 있을까요? 한국전쟁 세대. 네네. 그리고 베이비 부머 세대. 그 다음에 유신 세대. 유신 세대. 네. 또 386? 386 세대. 그 다음에 저희 때는 X세대. X세대. N세대. N세대. X세대는 서태지 세대인가? 네. N세대는 네트워크 세대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1990년대는 거의 서태지 세대라고 하죠. 네. 근데 일본은요, 요거 제가 잘 말씀드려야 되는데, 부분이 좀 틀려요. 10년 단위가 아니라 좀 약간 틀린데, 1947년부터 1949년까지, 이거 짧은 기간인데요. 그 2년 사이. 네네. 네. 근데 이 단카이 세대라고 그래요. 단카이 세대. 예, 단카이 세대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1950년부터 1964년까지 시라케 세대라고 하고요. 시라케. 예, 이거 좀 설명을 금방 할 테니까 조금만 참아 주시면 예, 되겠습니다. 또 1965년부터 69년까지 버블 세대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1970년부터 1986년까지 잃어버린 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대를 좀 얘기할 텐데요. 단카이 세대는 본래 이제
47년부터 49년 세대가 이 단카이 세대가 베이비붐 시대였거든요. 아파트라는 단지가 생겼어요. 이제 그 시대. 근데 그때 아주 이 단카이라는 거는 태저감 속에 들어있는 아주 주위암석보다 단단한 광물을 단카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 아주 단카이 세대 그 47년, 47년, 49년들에 아주 독특한 그 개성들이 있어요. 예. 이 사람들이 그 시대의식도 강했고, 그 반발의식도 강했고, 그 단카이 세대라고 그러고, 시라케 세대라는 게 있거든요. 시라케. 네, 근데 포스트 단카이 세대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분들은 이제 단카이 세대가 일본인 중에 한 800만 명이라고 아주 절대적인 다수를 차지한다면, 그러니까 그 시라케 세대는 그 아주 탈정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대중소비 시대예요. 그래가지고 그 시라케 세대는 일본의 학생운동 세태기에 접어든 시점에 딱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그 감각이 좀 빠른 분들은 금방 무라카미 하루키가 생각날 거예요. 무라카미 하루키는 무슨 세대냐? 네. 예, 딱 49년생이잖아요. 네. 단카이 세대에 걸려 있는데 딱 시라케 세대. 그 단카이 세대는 굉장히 학생운동을 했던 세대인데 네. 딱 거기서 학생운동이 실패해서 1950년대로 오면 시라키 세대는 개인주의적인 네. 거기로 딱 넘어가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그 무라카미 하루키는 그 소재를 이제 전공투라든지 그 단카이 세대의 정치성을 배경으로 하면서 거기서 개인주의로 넘어가는 시라케 세대의 그 성향을 아주 잘 띄고 있죠. 어떤 의미에서는 시대적으로도 훌륭한 작가가 될 수밖에 없는 거기 딱 걸쳐 있는. 이제 전환기라고 그러죠. 네, 전환기라고 전환기 표현을 딱 하죠. 예. 그다음에 이제 버블 시대가 있거든요. 버블. 예, 이거는 이제 뭐 정신없이 발달할 때죠. 1965년에 65년부터 69년도 사이죠. 이 당시 그 일본 경제가 뭐 네. 세계를 휩쓸었던 뭐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하죠. 뭐 소니 예. 뭐 어마어마할 때입니다. 근데 이제 70년부터 86년까지가 잃어버린 세대라고 해요. 장기 침체에 접어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꿈을 잃어버리는 세대입니다. 자, 이제 요 정도만 하면 여러분 잘 참으셨습니다. 이 재미없는 부분일 수 있는데 바로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80년부터 이제 오면 이제 우경화가 급격히 이루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왜 이루어지는가 그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국가는 어떻게 이러한 세대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왔는가.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좀 상징적인 얘기로 제가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아까도 일본 음악 틀어주셨는데요. 네. 엑스제팬 혹시 아세요? 아유, 엑스제팬 다 알죠. 워낙 유명하잖아요. 예. 예. 엑스제팬의 요시카, 포에버라는 노래 검색하면 나올 텐데. 네, 네. 그냥 저 유튜브에. 딴따다단, 딴따다단, 따다다단, 네. 따다단, 딴딴, 딴따다단.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1999년에요. 11월 12일 날, 현 천황 아키히토의 즉위 10주년을 축하하는 행사가 황거 앞 광장에서 있었어요. 1989년 히로히토가 죽고 나서 10년이 되던 해였는데요. 주로 이제 천황 행사에는 엔카 가수들을 모셨어요. 네. 자, 그냥 이런 분위기의 노래를 절대로 저 천황 폐 앞에서 부르거나 이렇게 안 했죠. 그러네요. 이런 풍의 노래를 이 요시카라고 하는데요. 이 친구한테 노래를 부탁해가지고 천황 창가를 만들도록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은 젊은 애들이 천황에 대한 거리감을 느꼈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가까운 존재가 되잖아요. 그렇죠. 일단 음악으로 가까워지니까. 그 엑스제팬의 요시키가 참석을 시켜가지고요. 1999년에 제가 일본에 있을 때인데요. 네. 그래가지고 1999년 11월 12일에 저도 이제 외국인 교수를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뭐 식사 자리가 있고 그런 날이에요. 이때 음악회도 열어주고 그래요. 제가 그쪽에 한번 갔다가 굉장히 저 와세다 대학은 그 방골 인사들이 많아가지고 교수님들이 막 화를 내더라고요. 김 선생님 왜 거기 갔냐고 그러면서 그런데 가면 안 된다고. 근데 이제 록밴드 그레이의 다쿠로라든지 그다음에 여성 그 댄스 그룹 스피드라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아무로나미에. 아무로나미에. 이런 사람들을 이제 초청해가지고 천황의 그 공에서 노래 부르게 시킨 거예요. 이 서브컬처를. 네. 그러면은 애들이 희망이 없다가
그야말로 급격하게 천황에 대한 그 친밀도가 높아지겠죠. 네. 네. 그렇게 됐던 거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 어떤 세대냐면요. 이제 잃어버린 세대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 얘기는 좀 건너뛰고요. 무라카미 하루키는 우리가 한 번도 안 했죠. 네. 무라카미 하루키 한번 해야 되겠네. 지금 또 한 번 해야 되겠네라는 게 또 나오셨네요. 예. 무라카미 하루키 이게 뭐 할 게 끝이 없네요. 이 명심보감은 뭐 이해하고 하지도 못하고. 근데 잃어버린 세대들이 어떻게 잃어버렸냐면요. 진보주의자들한테도 실망한 거예요. 진보주의자들한테 다 하다 보니까 그 진보주의자들이 다 일본을 잘 한 것 같은데 보니까 공산당도 있고 사회주의당도 있잖아요. 민주당도 있고. 네. 아무 나라가 변한 게 없는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니다. 그래서 거기에 실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보수주의자 그들한테 기댔더니 또 실망을 해요. 그거 별거 아니다. 자민당 50년 이상 했는데 일본이 이렇게 잃어버린 그 버블 시대가 확 지나면서 그냥 엄청나게 거지가 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상하게 컬트 종교와 서브컬처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그때 오다쿠도 생기고 옴질리교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문희정 아나운서 좀 낭송을 좀 부탁드리겠는데. 네. 그 당시에 그 1990년에는 히키코모리라고 방 안에만 있는 거죠. 네, 네. 이런 친구들이 집단적인 히키코모리. 그게 이제 오음질리교거든요. 네. 여기에 참가하게 돼요. 똑똑한 학생들이에요. 와세다 대학교, 게이오 대학교, 도쿄대 출신. 이런 사람들이 진보에도 기대할 게 없고 보수에도 기대할 게 없으니 이제는 새로운 세계를 만들자 하면서 오음질리교로 들어간다고요. 그 현상에 대해서 써놓은 그 후지와라 시냐가 황천에게라는 책에서 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잃어버린 세대의 상실과 그들의 증환에 대해서 쓴 부분인데요. 한번 낭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90년대에 이 컬트 종교에 귀의한 청년들의 내향적 경향은 오늘날 많은 청년들에게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히키코모리 현상과 유사한 점이 많다. 히키코모리가 현실 사회와 외계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상실하고 대인공포증을 보여주는 병적 증세에 가깝다고 한다면 오음진리교 청년들은 사회를 극단적으로 부정한 나머지 스스로의 영역과 외부 사이에 단단한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그들만의 독자적, 내향적 세계관에 갇혀버린 이들이다. 네. 이게 1995년에 그 오음진리교 사건이 터졌는데 제가 96년에 이제 일본을 갔거든요. 네. 근데 95년에 두 가지 큰 사건이 터지죠. 고베 대지진. 네. 고베 대지진하고 오음진리교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꿈을 잃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게 이제 잃어버린 세대인데, 이 진보도 문제고 보수도 해봤자 저봐라. 한신 고속도로가 막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일본의 자랑이었거든요. 초호화 고속도로죠. 그 고가도로인데 저도 그걸 자주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그게 옆으로 쓰러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오음진리교를 통해서 서브컬처에 그 기대는 거죠. 그걸 소설로 쓴 것이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의 일큐파사, 일큐파사, 오음진리교를 배경으로 해서 썼던 거. 잃어버린 세대를 배경으로 쓴 겁니다. 일큐파사라는 걸. 그들 꿈이 없고 그 속에서 헤매게 되는 그 잃어버린 세대의 이야기죠. 네. 사실 지금 우리 사회에도 뭐 무라카미 하루키의 책이 굉장히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네네. 예. 지금 말씀하신 1Q84도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책이고요. 네. 예. 그 무라카미 하루키는 정말 그 우리가 얘기했던 단카이 세대 말에 1949년에 태어나가지고 시라케 세대와 버블 세대와 잃어버린 세대를 다 경험한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거기 속에서 일본 사람들이 꿈을 잃고 헤매는 걸 갖다가 자기는 이야시라고 하는데 치유하려고 소설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을 재미로 읽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이제 강독 시간에 이제 한국 이상 소설을 일본어로 번역된 걸 읽으면 한 40분 걸려요. 날개 있잖아요. 네. 날개를 일본어로 읽으면 한 40분 걸려서.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를 아시오. 예, 그거. 네. 그거 이제 일본은 모든 수업이 90분 수업이에요. 50분 수업이 없어요. 대학에. 그래서 이제 한 40분 읽고 그다음에 한 50분 동안 토론을 해요. 그게 한 45분 딱 걸려요. 날개가 이렇게 한 줄씩 학생들 돌아가면서 읽으면. 그러면 굉장히 신선해해요. 한국에 이런 작품도 있냐고. 근데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를 이제 유학 갔다 온 학생들 가르치는 교실이 있는데
이제 데뷔작을 읽고 무라카미 하루키를 읽으면요. 그 한국말로 읽고 제가 이제 번역을 시켜줘요. 한국말로 무라카미 하루키가 어떻게 번역됐는가. 울어요, 학생들이. 감동받고.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무라카미 하루키는 어떤 콜라나 그렇게 보는데 일본 사람들에게는 이게 치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근데요, 교수님, 저는 하루키 소설을 콜라로 여긴다는 생각에는 좀 반대인 게 상실의 시대라든지 노르웨이의 숲, 뭐 저도 이런 책들을 읽었습니다만 1Q84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사실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은 쉽게 읽을 수 없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많은 철학적 문제들을 던져주고 생각할 거리들이 산재해 있거든요. 소설 안에. 그래서 사실은요, 굉장히 좀 차분하고 좀 진지한 마음으로 책을 읽으면서 끝까지 그 감정이 저는 일관성 있게 유지되고 책을 덮었을 때마저도 그 감정이 그대로 유지되는 저는 책이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유리정 아나운서는 그 이해의 지평이 넓으신 분이세요. 넓기도 하고 세대가 또 이제 또 무라카미 하루키 일본과 공감할 수 있는 그렇게 되시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공감을 못 가지는 거죠. 전혀 그냥 그러니까 그 무라카미 하루키가 들어왔을 때 87년에 최초로 번역됐죠. 네. 노르웨이 숲이 상실의 시대라는 이름으로. 상실의 시대. 네. 근데 이제 그때는 유종호 선생님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까지 했었는데요. 그냥 뭐 어떤 평론가는 쓰레기다. 예. 그러니까 전혀 공감이 안 되는 거죠. 그 일본인들의 아픔이라든지 지금 들으시는 분도 아마 공감이 안 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제가 이제 한번 무라카미 하루키론을 한번 쭉 얘기해 드리면 공감이 될 거예요, 아마. 나중에. 오늘은 뭐 대화를 못 하는데. 저는 그 책을 읽고 정말 많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사실은 굉장히 고민을 심각하게 하게 만들었던 책이었는데 이렇게 다른 평가를 들으니까 조금 당황스럽네요. 그래서 그 오다크라는 것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후리타족이라는 것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그러는데 그 오다쿠는 오다쿠는 저희가 흔히 들어봤어요. 예, 오다쿠는 들어보셨죠? 네네. 근데요, 후리타족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네네. 후리타 혹시 후리를 얘기하시나요? 그렇죠, 후리를 갖다 후리라고 그러고 타는 이제 아르바이타의 터예요. 발음을 못해요, 일본 분들이. 그렇죠. 그러면은 정확하게 뜻이 그 자유롭게 그러니까 후리로 아르바이트 하는 것 갖다 후리타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후리타라고 그러는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후리타 그냥 거기? 네, 한번 읽어볼게요. 후리타란 영어 프리랜스와 독일어 아르바이터의 합성어다. 아르바이트만 해서 살아가는 임시계약직을 말한다. 2000년 일본 노동백서에서는 15세에서 34세 인력으로 취업을 하지 않고 있거나 취업하는 경우에도 계속 취업 기간이 5년 미만인 남성, 미혼으로 취업하고 있는 여성을 지칭하는 신조어로 정의하고 있다. 네네. 이제 후리타도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이 어떤 징조냐면 일본 사회에 만족을 못하는 쪽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인터넷으로 막 흘러가 버리는 거죠. 그것이 이제 급격히 우리로 말하면 일베 같은 종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본에서도?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랑 일베랑 일본의 네티즌 구구라고 하거든요. 네. 네티즌 구구라고 그러는데 비슷한 면들이 있어요. 굉장히 비슷한 면들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하는 거나 우리 일베가 하는 것도 아주 연구 대상이죠 지금. 그래서 한국의 일베랑 일본의 우익은 물론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비슷하게 느껴지는 구조가 분명히 있죠. 근데 한국의 정말 진보든 보수든 희망을 제시하지 못한 일본의 구구 청년들이 나타났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친일 청산에 실패하고 진보와 보수에 모두 희망을 제시하지 못한 한국에서는 일베라는 광기적인 구구가 출현한 것이죠. 근데 무슨 차이가 있죠. 가령 일본의 구구들은 천황제를 신성시하는 구구 정치계에 비해서
천황지를 그렇게 신성치 하거나 그러지 않고요. 단순히 이제 돌아다니면서 외국인에 대해서 집단으로 조선직 카이로 조선직은 나가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보다 약한 거에 대한 그 집단으로 공격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의 일베는 아직까지는 일본의 청년구구처럼 거리로 나와서 이렇게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그 정도는 아니죠. 그래서 그냥 온라인 속에서 또아리 틀고 숨어서 있죠. 자랑스럽게. 그러니까 얼굴 공개를 안 하잖아요. 자기 신상을 공개가 되는 걸 굉장히 극도로 꺼리면서 온갖 비열한 짓을 하죠.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일본에는 표현의 자유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또 반대로 보면은 우리나라는 아직도 윤리적인 잣대가 작용하고 있다. 집단에 그러니까 시각이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지만 이 일본의 구구든 한국의 구구든 이 다민족 사회에서 외국인 디아스포라와 그 약자들을 계속 공격하는 양상들은 같은 거죠. 아, 이거 정말 비열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특정 지역을 갖다 비하잖아요, 이 사람들. 네. 근데 일본 사람들이 이제 특정 지역이 안 되니까 그냥 이제 중국인과 한국인을 그냥 계속 일본 구구들은 공격하죠.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특정 지역을 비하고 이러한 구도가 아직까지 동아시아 미래에 어떤 위협이 될지는 연관이 안 됐지만 양국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아주 악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일본에서도 아직까지 이것을 이용하지는 않는데요. 이용할 가망성도 있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은 이미 이용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국정원에서 이 사람들 모아다가 그렇죠. 강연에도 주고 선물도 주고 시계도 주고. 그러니까 지금 일본도 사실은요. 그 관동 대진제 같은 경우는 국민주의적 구구를 이용해서 조선인들을 학살한 계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광기들이 이런 것들이 제가 지금 오늘 얘기하는 그 핵심을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아까 그 천황제 얘기를 했었잖아요. 1999년 11월 12일 날 천황의 그 봉축 행사 때 아까 얘기했던 엑스제팬이라든지 아무로남의 노래를 시키고 젊은이들을 끌어들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 서브컬처라는 것이 정치에 이용될 수 있다. 이것이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네네. 오늘 사실은 일본의 어떤 서브컬처와 극우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 사회를 좀 조명해보고 진단해보자.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단순히 일본이 그렇대요. 일본은 그렇습니다가 아니라 아까 교수님 초반기에 그 말씀하셨거든요. 거울처럼 결국은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 사회의 적나라한 민낯을 사실은 좀 보게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아까 천황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야스쿠니 진자를 전 셀 수 없이 갔거든요. 한국에서 오기만 하면 또 안내를 하고 또 그걸 봐야 되고 거기 가면 유슈칸이라고 있어요. 신이 놀다 가는 장소라고 전시관인데요. 사실은 세뇌 교육장이죠. 제가 2003년 창작가 비평 보모에 제가 쓴 유슈칸 평론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책 읽듯이 제가 분석한 평론이 있는데요. 제 책 한일 쿨투라에 야스쿠니 진자 유슈칸론이라는 게 하나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요. 여기서도 엑스제팬의 포레버를 틀어줘요. 그러니까 아주 젊은 락 그룹에 고이즈미가 그 노래를 그렇게 좋아했다고 그러잖아요. 고이즈미 총리가. 그래서 그 노래를 틀어주면은 죽었던 사람들이 영원히 우리들에게 영웅이 돼서 돌아온다는 거죠. AU라고 그러는데요. 그 영웅이 돼서 돌아오는 노래로 그렇게 야스쿠니 진자에서 유시간 들어가는 입구에 유시간을 설명하는 극장에서 이 노래가 계속 흘러나와요. 그 고음으로 딴 따다단 딴 따다단 따다다단 따다단 딴 이런 식으로. 그 젊은 애들이 떠나간 젊은 애들이요. 제가 유시간을 개축한 게 2000년 초기인가 98년인가 99년으로 아는데 제가 맨 처음에 갔을 때는 야스쿠니 진자는요 할아버지들밖에 안 가는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를 세련되게 카페도 만들고 특히 엑스제팬의 노래를 틀어준 다음에
데이트 장소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요, 사실 그 야스쿠니 신사가 가지는 어떤 정치적, 네네. 역사적 의미를 생각한다면 네. 굉장히 전략 전술을 잘 쓴 거라고 볼 수 있겠지만 네네. 사실 주변 국가 네네네. 또 일본의 침략을 받았던 국가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상황이 썩 달갑지만은 않거든요. 네네네. 아유, 달갑지 않은 정도가 아니죠. 굉장히 예. 위협적이기도 하고 예. 조금 우려스러운 정도까지도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노래 들으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오늘 3가지 정도 말씀을 예로 들었는데요. 하나는 이제 1999년에 그 아무로 나베라든지 근데 그때 그 기록들이 있어요. 또 갖다 나온 그 가수들이 그렇게 기분 좋게 간 건 아니죠. 부르니까 억지로 간 거죠. 그래서 그런 흔적들을 남겼어요. 그 인터뷰나 이런 면에서 그냥 뭐 부르니까 갔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정치 체제에서 또 그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일베의 예를 제가 들었고요. 그다음에 야스쿠니 신자에서 유시간을 만들면서 그런 노래를 끌어들여서 젊은이들과 했던 그런 예를 좀 들었는데 우리도 이제 좀 한번 돌아봐야죠. 일베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이제 젊은 가수들 조심해야 되죠. 대중 가수들이라든지 네. 저는 이제 건강한 보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함석헌이나 문익환 목사님도 건강한 보수라고 보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그 공산주의 반대해가지고 내려오신 분 아니에요, 그죠? 보수주의자들이죠. 뭐 장준하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문제 삼는 건 이제 잘못된 보수도 있고 잘못된 진보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속지 않도록 젊은 서브컬처 하는 사람들이 이 방송을 듣는다면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일본 문화를 보면서도 우리가 이 오늘의 주제인 이 시대가 아무리 우리를 실망하더라도 오음진료 같은 데 들어가서도 안 될 것이고 그렇다고 또 정치에 이용당해서도 안 될 것이고 자기 자신을 잘 단독자로서 돌보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일본 문화를 보면서 일본 서브컬처와 일본 정치, 극우 정치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 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오늘 김은교의 일시적 순간은 우리 엑스제팬의 Forever Love 들으면서 마무리를 할까요? 원래 그게 제가 설명을 좀 할게요. 이거. 네. 이거 원래는 그 정치적인 노래 아니에요. 네, 아닌데. 네, 아름다운 사랑을 얘기하고 네. 그 죽은 친구예요. 이게 인터넷 조사하면 금방 나오는데 죽은 친구를 그리워하면서 영원히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런 노래인데 이걸 갖다가 태평양 전쟁에서 죽은 가미가제 찬양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좀 이용되지 않도록 예술인들이 좀 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김은교 교수님 또 저희에게 또 하나를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예, 고맙습니다. 국민